안녕하세요. 연안국어학원입니다. 사회문화 6강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익 추정 지문입니다. 1문단부터 시작할게요.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를 권리를 이어받은 자, 승계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특허권이라는 건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입니다. 나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발명을 한 자 혹은 그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발명을 한 자 혹은 그 승계인이 바로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즉 이거 발명했는데요. 저 이거 특허권 주세요 라고 신청, 즉 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는 이 신청한 내용, 즉 출원한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열람한 기술을 개량을 해서 있는 그대로 표절한다는 게 아니죠. 새롭게 또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기술을 열어봤더니 이 점은 보완하고 이 점은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한번 발명해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개량되었다라는 발명인 게 인정되면 그 제3자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발명을 한 자, 이 승계인은요,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공개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을 주는 대가로 공개도 이제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열람을 한다면 누구든지 개량을 해서 또 새롭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네, 당연히 새롭게 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자, 이 문단입니다. 그런데 발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특허권은요, 이전의 발명에 비해서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특허권의 조건이 되겠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이겠죠. 새로워야 돼. 발전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뒤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건 2번이 되겠는데요. 예, 요거는 내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형식적 측면이겠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특허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이 할 수 있으며, 자,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주체는 바로 발명자 혹은 승계자입니다.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이 됩니다. 즉,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자, 유형의 것, 무형의 것까지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한 판정을 통해서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자, 특허 등록을 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특허 등록을 하는 주체는 바로 특허청입니다. 예, 이렇게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신청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네, 독점적 권리고요. 이때 이용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적 혹은 상업적으로만 이용을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하게 이용하는 것을 실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시에 대한 개념이고요. 특허권자는 실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를 하면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라고 하며,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러 세계의 실시권을 양도하면
것은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산업적 혹은 상업적으로 나의 이 기술을 아니면 나의 이 발명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양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수에게, 여럿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받은 이 개인이라든지 단체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즉, 실시, 즉 산업적 혹은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점적 실시권이든 통상적 실시권이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실시료라고 합니다. 실시료에 대한 개념까지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요금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남의 재산권을 가지고 산업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너의 이런 지식을, 재산을 내가 이용했으니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게 라고 해서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같은 말이 무슨 말이죠? 양도받지 않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실시료를 지불 안 했겠죠. 그런데도 타인이 특허권이 가진 별명을 실시, 산업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남의 재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자, 그래요. 발명한 것도 바로 재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이용했으니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래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법을 어긴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서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혹은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다라는 그 손해 액수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가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이라든지 손해액이라든지 등 특허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물건을 누가 그냥 화가 난다고 부셔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손해를 입었죠. 자, 손해를 가한 자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짜리 물건이면 액수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액이라든지 타인이 이것을 주먹으로 부셨다라는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점은 특허권은 어떤 것입니까? 무형의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수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 마음으로 나는 이거 생각을 했었어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손으로 부시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 발로 밟아서 부시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특허권은 보통 무형의 지적 재산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민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그러면 민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특허법에서는 별도로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낮춰주는 규정들이 있는데, 생산 방법 추정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관련해서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라면 너 이 방법으로 이 물건 만들었지? 라고 유추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증하기가 쉽겠죠. 어떤 물건이 나와버리니까 이
물건은 너 이 발명과 관련되네? 그러면 너 이 발명에 대한 관련된 지식으로 만들었네? 라고 땅땅땅 추정해서 유추해서 적용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문단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액수로 계산을 할지, 자, 거기와 관련해서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실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자, 지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첫 번째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색깔을 좀 달리해서요. 네, 이때 일실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다라는 그 수량.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내가 발명한 걸로 5개 만들었는데 나 저 사람이 내 거 침해 안 했으면 50개 더 팔 수 있었어요 라고 했던 그 50개라는 수량에 대해서, 자, 판매액이 아니죠, 이윤입니다. 내가 한 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윤이 남느냐, 이익이 남느냐라는 그 액수를 곱한다면 요게 바로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서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더 팔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몇입니다 라고 하는 대신에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 판매했던, 자, 물건의 수량을 뺀다면 그러면 원래 나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70개를 팔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30개를 더 팔 수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지. 자, 내가 70개 팔았는데요, 저 사람이 안 했으면 저 100개 더 팔 수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100개를 내가 손해받은 그 개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허권자가 A 제품을 100개 생산할 수 있었던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B가 A의 특허권을 침해해서 50개를 판매하고 A가 제품 6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 100개를 생산할 수 있었고 60개를 팔았기 때문에 40개는 더 팔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게 대해서 40개에 대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단위당 이익액을 곱해야지 이제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나온다는 거지. B가 50개를 판매했다고 이 50개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50개 팔 수 있었을 텐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제품 50개에 대해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즉 B가 내가 발명한 방법으로 50개를 팔았으니 나 50개 손해 입었어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A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염두에 두고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B가 50개를 판매했다고 치더라도 50개 더 팔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40개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염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여기에서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배제한 채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침해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역량 그 이상으로 손해액을 얘기해버리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뻥튀기를 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를 입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00개에서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100개에서 실제로 팔았던 60개를 뺀다면 너 40개 더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구나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한편 자 이번에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두 번째를 볼 건데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그러면 1번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웠다던 그 방식이 바로 2번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 사람이 내가 한 걸로 이만큼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거는 내 손해액으로 보상 청구를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된다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을 한다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조건은 바로 뭐다? 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방법이죠.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서 침해자가 나는 이 이익액이 특허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재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자 입증이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인 아까 전에 통상적 실시료는 무엇이었죠? 네, 내가 타인에게 여럿에게 양도를 했을 때 내가 이 발명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산업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내세요 라고 하는 통상적 실시권 양도에 대한 실시료 아니었습니까? 네, 그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실시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즉 일실이익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냐라는 것과 관련 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거.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다와는 관련 없이 원래 이 사람이 양도를 했다면 얼마만큼 돈을 지불했어야 했다라는 그 돈만큼만 내세요라고 하는 통상실시료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실시료는 일반적 판매액에 자, 판매액은 말 그대로 얼마만큼을 팔았다, 얼마에 몇 개를 팔았다라는 게 바로 판매액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총 번 돈에서 실시료 비율을 합리적으로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면 내가 총 번 돈, 이 방법으로 번 돈에서 몇 %만큼은 수수료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와는 관련이 없죠. 원래라면 얼만큼 실시료, 이용료를 지불해야 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지불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은 이제 일실이익 추정에 실제로 손해받은 것. 2번은 자 상대의 이익액을 내가 입증만 한다면 나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판매량에다가 어느 정도 비율을 곱해서 네, 이렇게 이제 통상 실시료로 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허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행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네, 내가 남의 걸 침해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뭐 배상하고 말지라고 하고 마구잡이로 침해하겠죠. 자, 그렇게 이윤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액이 너무 많다면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 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손해배상액이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기업들은 그냥 막 침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안 하고 싶겠죠. 자, 그렇다고 배상액이 너무 많다 면 이것을 악용해서 기술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침해하기를 기다리는, 그 다음에 억지로 막 남한테 덤탱이 씌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해서 이러한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련이 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발명 기술은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자, 기존의 기술을
열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량만 한다면 그 다음에 나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 취득을 하려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완료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허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1번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을 해야지 등록을 하죠. 그래서 둘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로 적어놨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청이 주체가 되어서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허권의 대상이 된 기술은 특허권자 요청이 있으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권리를 주는 대신에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특허권을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대하면 과실 혹은 고의까지도 포함되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너무 정답이고요. 5번 특허권 침해 행위는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민법의 규정을 받는다라고 되는데 물론 민법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750조를 적용하기는 합니다만은 민법을 적용할 시에는 무형의 지적 창작물인 발명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가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특허법으로 경감하는 규정이 따로 있었죠. 아까 전에 몇 문단이었나요? 자, 3문단에 있었습니다. 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는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입니다. 특허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번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요. 생산방법 추정 규정이었는데 특허권자의 입증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과 디귿은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였습니다. 자, 1번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기억에서는 특허 출원의 대상을 발명된 물건으로 한정해서 특허권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자 즉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실제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행위로 추정하는 방식 니은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일실이익은 뭔가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입은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너무 많이 얻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추정된다면 특허권자는 당연히 기억보다는 어떻게든 특허권자가 위법 행위를 통해서 침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었다라고 입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니은으로 자 책임을 손해배상액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아닌 기억을 통해서 기억은 일단 손해배상 산정 방식도 아닐 뿐더러 기억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니은이 아닌 것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니은을 통해서 청구하는 게 맞고요. 비교 대상도 기억이면 안 됩니다. 여기엔 없지만 자 그럼 맞게 고쳐보자면 기억 일실 죄송합니다. 아까 이름이 뭐였죠? 네,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죠. 네, 여기는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니은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입증을 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권자 내가 발명을 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산업적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내 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독점적 권리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 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디귿을 통해서 특허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특허권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침해했으니 당연히 입증을 한다면 침해행위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겠죠. 예, 특허권자는요, 이 실시를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산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 자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달리 니은과 디귿은 재산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자, 이건 순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 아닙니다. 요게 나와 있지 않은 일실이익 추정 규칙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 가의 목적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는요. 자, 침해가 없었을 때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즉 침해권자가 판매한 수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그 가능한 수량에서 실제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것을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추론해야 되는데요. 특허권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당연하죠. 자기는 40개를 더 팔 수 있었어. 자기의 역량에서는. 근데 B가 50개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권자인 갑은 을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된 갑과 을의 상황인데 갑은 매달 1만 대씩 연간 12만 대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장 설비를 2022년도에 구축했고 2023학년도에는 5월과 6월에 2개월 동안은 공사관계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3 한 해 동안 생산할 수 있었던 양은 몇 대죠? 10만 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해 동안 한 대당 100만 원에 7만 대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사실 더 판매할 수 있었던 양은 3만 대입니다. 한 대당 20만 원의 이익, 100만 원에 팔지만 2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 계산할 때 일실이익 추정에서는 이익액을 곱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이익액입니다. 을은 갑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을 매년 8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을은 해당 스마트폰을 2023년도 생산하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한 대당 80만 원에 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한 대당 15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요. 한편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 시장에서는 합리적 실시료를 판매액은 5%, 판매액의 5%로 받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특허권자인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피해자, 특허권자인 갑에게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갑이 을에게 자, 통상실시료입니다. 통상실시료는 상대방의 판매액에다가 실시료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적어보자면 자, 일단 을 같은 경우는 판매액이 얼마죠? 80만 원. 그 다음에 또 총 얼마? 5만 대.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실시료율을 곱하면 0.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80만에서 5만을 곱하면 400억 정도가 되겠네요. 400억 맞죠? 400억의 5%는 20억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계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만큼 400억의 판매액을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 5%는 수수료를 떼줘야 되는 게 바로 통상실시료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32억이 아니라 20억 원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또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일실이익 추정을 통해서 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실이익 추정은요. 갑이 원래 생산 가능했던 양 10만 대에서 판매했던 양 7만 대를 빼면 총 3만 대입니다.
3만 되고요. 여기에 단위당 이익액을 곱하면 단위당 20만 원의 이익액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만 대에 대해서 6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3 곱하기 20만 원 하면은 60억 원 나오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갑의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을이 이익을 얻었다는 값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갑은 을이 그 이익액만큼 전부 다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침해권자가 얻은 이익만큼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면 입증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두 번째, 아까 손해배상의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갑이 특허권 침해를 통해서 얻은 을의 이익액을 입증을 했고요. 을은 자신의 이익액이 갑의 손해액과 무관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의 이익액을 갑의 손해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번이나 5번은 아까 전에 손해배상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2번과 관련됐고요. 마지막 5번. 특허권이 주어지다와 이제 바꿔 쓰기에 적다란 것은 부여되다.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었던 어휘 문제라서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연안국어 친구들 파이팅!